한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장사해서 어떻게 이익을 남기는 걸까요? 100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미국의 유명 식당 컨설턴트가 동료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분명 적자 요인인데 어떻게 장사가 되는 거지? 한국 정부 보조금이 있나? 아니면 음식 원가가 매우 낮은 게 아니냐며 갖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할머니의 더 드세요 한마디에 담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미국이 놀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윌슨입니다. 뉴욕에서 미식 블로거이자 식당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저를 보고 한국인들은 종종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아시나요?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비슷해요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그저 미소로 넘겼지만 호기심에 찾아보게 됐어요. 그가 수십 년간 수백 개의 식당을 살려낸 한국의 식당 구원자이자 국민 멘토라는 걸 알게 됐죠. 그가 출연한 골목 식당을 찾아보니 왜 사람들이 우리를 비교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같은 문제점을 짚어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까지 묘하게 닮아 있더군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니 신기했어요. 사람들은 저를 식당 구원자라고 부르는데 망해가는 레스토랑이 줄 서는 맛집이 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요리학교를 졸업한 특이한 경력 덕분에 식당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5년간 32개의 식당을 컨설팅했습니다. 그중 28곳이 흑자로 전환되었죠. 제 방식은 간단합니다. 음식의 맛을 살리되 불필요한 메뉴는 과감히 줄이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간을 재배치해 분위기를 바꿉니다. 물론 요즘은 손님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는 시대니까 시각적 매력도 놓칠 수 없는 요소죠.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같은 방식의 컨설팅을 반복하다 보니 창의력이 고갈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주 맡았던 프랑스 식당에도 결국 같은 제안을 했어요. 메뉴 축소, 인테리어 개선, 소셜미디어 마케팅 강화. 클라이언트는 만족했지만 저 자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맨해튼 미드타운의 카페에 앉아 다음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새로운 고객이 될 식당, 올리브 가든의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한때는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손님이 급격히 줄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곳이었죠. 커피를 홀짝이며 메뉴, 가격, 위치, 경쟁업체를 분석했지만 특별한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전과 다른 무언가, 진정으로 그 식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일까?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뉴욕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바쁜 도시에서 사람들이 식당에 바라는 것은 단지 맛있는 음식만이 아닐 거라고. 어쩌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때 제 폰이 울렸습니다. 에디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퀸즈에 새로 생긴 한국 식당을 리뷰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식이라. 솔직히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고 느낀 그 순간 이 제안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퀸즈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맨해튼의 화려한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문화가 어우러진 퀸즈의 거리로 들어섰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걷다 보니 북적이는 쇼핑몰과 큰 간판이 있는 식당들 사이에 작고 소박한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든집이라고 쓰여 있었고 그 아래 영어로 코리안 레스토랑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10테이블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테이블이 손님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젊은 서버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고
구석 자리로 안내해 주었어요. 메뉴판을 받아들고 한눈에 들어온 건 사진과 함께 적힌 다양한 한국 요리들이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모두 들어본 적은 있지만 먹어본 적은 거의 없는 음식들이었어요. 서버에게 추천을 부탁했더니 망설임 없이 된장찌개를 권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첫 방문객이면 이게 가장 좋다고 말하더군요. 주문을 마치고 물을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몇 분 후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주문한 된장찌개도 오기 전에 서버가 작은 접시들을 하나둘씩 테이블에 놓기 시작했거든요.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어떤 생선 젓갈까지. 대여섯 가지의 작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들은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서버는 환하게 웃으며 이건 반찬이라고 모든 손님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식당에서는 주요 요리와 함께 이런 작은 반찬들이 항상 나온다고요. 놀라움도 잠시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끓어오르는 뜨거운 국물에 두부, 버섯, 감자, 돼지고기 등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한 숟가락 떠먹어 보니 복잡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 처음 접하는 맛이었지만 묘하게 친근했어요. 식사 중간중간 힐끗 다른 테이블을 보니 모든 테이블에 똑같이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온 손님도 큰 단체도 모두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주인 이모님이 계속해서 테이블을 돌며 반찬을 더 먹으라고 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을 계속하시며 때로는 반찬을 리필해주기도 하셨죠.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주인 이모님이 제 테이블에 와서 괜찮으셨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맛있었다고 대답했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작은 종이컵을 건네주셨습니다. 밝은 황금색의 액체가 담긴 컵이었어요. 커피라고 하시면서 식사 후에는 항상 커피 한 잔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더니 이모님은 서비스라며 손을 흔드셨어요. 한 모금 마셔보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믹스커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리 비싸 보이는 커피는 아니었지만 식사 후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따뜻한 음료는 뉴욕의 어느 식당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계산을 하면서 총 얼마인지 물었더니 놀랍게도 제가 주문한 된장찌개 가격만 청구하셨습니다. 모든 반찬과 커피가 무료라니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졌어요.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경험한 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것 같은 특별한 환대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정든 집에서의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세히 썼어요. 반찬들의 다양함, 이모님의 따뜻한 권유, 그리고 마지막 서비스 커피까지. 제가 느낀 감정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뉴욕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식의 환대는 처음이라고요. 게시물을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댓글이 폭주했어요. 한국인 독자들은 제가 발견한 문화를 정의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친절함이나 서비스를 넘어선 깊은 인간적 연결, 배려, 따뜻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다른 한국 식당들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게 정든집만의 특별한 서비스인지 아니면 한국 식당 전반의 문화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동안 시간을 내어 뉴욕 곳곳의 한국 식당들을 방문했어요. 고급 한정식부터 소박한 분식집까지 스타일은 다양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기본 반찬이 제공되었고 리필을 자연스럽게 해주었으며 특히 식당 주인들이 손님에게 보이는 태도에서 묘한 친근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24시간 식당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방문했는데도 여전히 반찬 8가지와 따뜻한 국이 제공되었어요. 졸린 눈으로 일하는 직원도 계속해서 물어봤죠. 더 필요한 것 없냐고,
밥 더 드시겠냐고. 이런 정성이 다른 미국 식당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모아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료, 한국 식당에서 발견한 정이라는 제목으로요. 이 글이 제 블로그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식당 경영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수익을 내면서도 이런 덤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한국 식당 주인들을 직접 인터뷰하기 시작했어요. 맨해튼의 고급 한식당 주방장부터 퀸즈의 작은 분식집 사장님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손님은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집에 찾아온 손님으로 대한다는 철학, 음식을 통해 고향의 맛과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든집 이모님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자는 말이 단순히 식사 초대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반찬을 나누고 국을 같이 떠먹고 식사 후 커피 한 잔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정의 표현이라고요.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식당 컨설팅에서 놓치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음식의 맛, 인테리어, 마케팅도 중요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따뜻한 인간적 경험이라는 것을. 한국의 정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본고장인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한국 방문 계획을 올리자 팔로워들의 추천 장소가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조언이 유용했습니다. 서울의 전통 시장부터 현대적인 푸드홀까지 꼭 가봐야 할 곳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함도 잠시 공항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 심지어 로봇이 안내를 돕는 모습까지. 퀸즈의 작은 한식당에서 느꼈던 정의 원천을 찾으러 왔는데 예상과 달리 첨단 기술의 나라를 마주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첨단 기술과 전통이 함께 숨쉬는 곳. 한국이 가진 여러 얼굴 중 어디에서 그 특별한 정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날은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근처의 작은 분식점이었어요. 메뉴판도 없이 유리 진열대에 떡볶이, 김밥, 라면,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걱정됐지만 사장님은 제 서툰 발음에도 환하게 웃으시며 이것저것 맛보라고 권하셨어요. 떡볶이는 생각보다 훨씬 매웠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물을 찾자 사장님이 달려와 매운 거 먹을 땐 이게 좋다며 뜨끈한 오뎅 국물을 한 그릇 내오셨어요.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떡볶이 가격만 받으시면서 오뎅 국물은 서비스라고 손사래를 치셨죠. 분명 뉴욕이었다면 추가 주문 항목으로 청구됐을 겁니다. 다음 날은 광장시장을 찾았어요. 수백 개의 작은 가게들이 미로처럼 이어진 이곳은 서울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음식 냄새를 따라 걷다 보니 김밥과 빈대떡을 파는 작은 식당에 들어섰어요. 메뉴판에 적힌 문구가 재미있었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그 맛.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첫 입을 먹는 순간 그 말이 과장이 아님을 깨달았죠. 주방에서 일하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외국인인 제게 특별히 신경 써서 빈대떡을 붙여주셨고 먹는 방법까지 몸짓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아삭한 깍두기와 새콤달콤한 양파절임도 계속 리필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정의 표현임을 깨닫고 감사히 받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가 계속해서 작은 접시에 깍두기와 양파절임을
더 담아내오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그 손길에서 퀸즈의 정든 집 이모님과 같은 따뜻함을 느꼈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방식은 정확히 같았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서울 곳곳의 식당들을 방문했어요.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부터 홍대의 트렌디한 카페, 이태원의 퓨전 한식당까지. 음식의 종류와 가격대는 달랐지만 그 속에 흐르는 정신은 같았습니다. 주문한 것 이상을 제공하는 관대함,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마음을 나누려는 의지였어요. 마지막 날, 종로의 한 전통 찻집에서 우연히 옆자리의 한국인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여행 목적을 들으신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정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오랜 농경 사회에서 이웃과 나누는 문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온 공동체 의식이 현대 사회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보고, 듣고, 맛본 것들이 제 안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닌 한국 음식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음 목적지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어떻게 내 일상과 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맥심 커피 공장 견학을 예약했습니다. 뉴욕의 한국 식당에서 무료로 제공받던 그 달콤한 믹스커피의 비밀을 알고 싶었거든요.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커피일까? 왜 그 소박한 종이컵 한 잔이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졌을까? 공장에 도착하자 단체 견학 투어가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가이드는 영어가 유창한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맥심 커피의 역사부터 설명해 주었어요. 1970년대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커피에 대한 수요도 늘었지만 원두 커피는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에게 여전히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 믹스커피였어요. 누구나 쉽게,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 문화의 시작이었죠. 견학 중에 특히 흥미로웠던 건 직장 문화와 커피에 관한 코너였습니다. 1980-90년대 한국의 직장인들이 야근할 때 이 믹스커피가 어떻게 필수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었어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회적 연결의 매개체가 된 거죠. 시음 코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믹스커피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 모카골드부터 마일드, 설탕 없는 버전까지. 저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종류를 선택했어요.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정든 집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옆자리의 중년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어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견학 왔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믹스커피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단골 손님이 오면 항상 이 커피 한 잔을 대접하셨다고 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더 권하셨고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에도 옆 가게 상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서로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또한 한국의 다양한 차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식당에서 제공되는 보리차는 소화를 돕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물 대신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결명자차는 눈에 좋고 옥수수차는 이뇨작용을 돕고 모든 차들이 각각의 건강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손님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한국 식당 문화의 기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작은 선물샵이 있었어요. 주저없이 믹스커피 몇 박스를 구매했습니다.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저는 이 작은 커피 봉지 하나에 담긴 한국인들의 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의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 맡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 컨설팅 건에 대한 재촉이었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이 뉴욕의 식당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 따뜻한 정문화가 바쁘고 각박한 뉴욕에서도 통할까? 꼭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 경험들을 어떻게 제 일에 녹여낼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해 14시간의 비행 끝에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택시를 타고 맨해튼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뉴욕의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방 속 믹스커피 박스들과 노트에 빼곡히 적은 메모들이 그 경험이 실제였음을 증명해 주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수십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중 가장 급한 것은 올리브 가든의 마르코 사장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컨설팅 미팅을 내일로 앞당길 수 있냐는 내용이었죠. 식당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브루클린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올리브 가든을 방문했어요. 1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의 명소였지만 지금은 고객이 급격히 줄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마르코는 20년 넘게 이 식당을 운영해온 이탈리아 이민자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식당을 둘러보며 분석했어요. 인테리어는 다소 낡았지만 정겨운 느낌이 있었고 주방 시설도 충분했습니다. 메뉴는 전형적인 이탈리안 요리로 구성되어 있었죠. 특별히 나쁜 점은 없었지만 특별히 좋은 점도 눈에 띄지 않았어요. 뉴욕에 수백 개의 비슷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굳이 이곳을 찾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르코의 파스타를 맛보며 생각했습니다. 맛은 훌륭했어요. 수제 파스타의 쫄깃한 식감, 토마토 소스의 깊은 풍미, 신선한 재료의 조화까지. 하지만 맛 이상의 무언가가 부족했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특별한 따뜻함, 정이 없었습니다. 점심 서비스가 끝나고 마르코와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라면 메뉴 간소화, 인테리어 리뉴얼, 마케팅 전략 같은 표준 솔루션을 제시했겠지만 오늘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마르코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어린 시절 이탈리아에서 경험했던 가정식 식사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그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던 일요일 오후,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리소토의 맛, 식사 후 커피와 디저트를 나누며 이야기하던 시간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주문한 것 이상으로 받았던 서비스, 작은 반찬들로 가득한 식탁, 식사 후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의 특별함까지. 그리고 제안했어요. 올리브 가든을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손님들에게 이탈리아의 가정식 경험을 선사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마르코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지만 제 구체적인 제안을 들으며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메뉴는 그대로 유지하되 손님이 들어오면 간단한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자고 했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절인 마늘, 간단한 마늘빵, 작은 치즈 조각 등으로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서비스로 제공하자고요. 또한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방식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하루를 묻고 음식에 대해 설명하고 이탈리아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서비스 이상의 것, 손님과의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정의 핵심이었습니다. 마르코의 올리브 가든에서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작은 접시에 간단한 음식을 무료로 내놓기 시작했어요. 올리브 오일에 담근 마늘 조각, 작은 마늘빵, 신선한 모짜렐라 치즈 조각들.
한국의 반찬 문화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이탈리아 전통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직원들도 어색해했어요. 예상치 못한 무료 음식에 손님들이 의아해하면 웨이터들은 손님을 위한 작은 선물입니다라고 말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본 서비스 문화를 뉴욕에 들여온 첫 시도였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였습니다. 처음 제안했을 때 마르코는 코웃음을 쳤어요. 클레어, 당신 미쳤어요? 이건 진짜 커피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에스프레소가 우리의 자존심인데. 그는 3대째 내려오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리키며 한국의 인스턴트 믹스커피를 거부했죠. 하지만 설득 끝에 마르코는 마지못해 시험 삼아 일주일만 해보기로 했어요. 식사를 마친 손님들에게 작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한국의 특별한 음료라고 소개하며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이 커피 한 잔에 손님들은 식사 후 작은 달콤함이 정말 기분 좋네요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마르코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클레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 에스프레소는 최고급 원두로 내리는데 손님들은 이 싸구려 인스턴트 커피에 더 열광해요. 왜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에요. 맛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2주가 지나자 마르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가 직접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며 손님들에게 건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선물입니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는 심지어 한국어로 더 드세요라는 말도 배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마르코와 함께 한국식 서비스 정신에 대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손님을 단순한 고객이 아닌 집에 초대한 손님으로 대하는 법,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는 방법을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손님들이 식사 후에도 서둘러 떠나지 않고 믹스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 인사를 주고받고 다음 방문을 약속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브 가든에 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소문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젊은 금융인들의 변화였어요. 항상 서두르고 휴대폰만 바라보던 그들이 이제는 식사를 여유롭게 즐기며 때로는 주방의 마르코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 단골은 말했어요. 이곳은 음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줍니다.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요. 2달이 지나자 매출은 3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올리브 가든이 단순한 식당이 아닌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그 특별한 정이 뉴욕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가든의 성공 사례가 뉴욕 음식점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국의 정이 뉴욕을 구하다라는 글은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어요. 다른 식당 주인들도 컨설팅을 요청해왔고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특별한 서비스 정신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욕 레스토랑에 한국의 정서를 도입한 사례를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의 서비스 문화였나요? 저는 광장시장의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그 맛이라는 빈대떡을 파시며 아낌없이 깍두기와 양파절임을 나눠주시던 그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대해 말이죠. 그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고객 만족도 아니었죠.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 할머니들이 손주에게 음식을 권하는 그 마음,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는 그 정성이요.
그 마음이 뉴욕의 차가운 비즈니스 세계에는 없던 것이었어요. 인터뷰가 방영된 후 놀랍게도 광장시장의 그 할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자들이 찾아가 인터뷰했다면서 뉴욕에서 한국의 정을 전파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6개월마다 한국을 방문합니다. 새로운 서비스 아이디어와 정의 표현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믹스커피는 올리브 가든의 대표 상품이 되었고 한국에서 직접 수입한 결명자차와 보리차도 메뉴에 추가했습니다. 손님들은 이제 한국식 환대를 경험하기 위해 올리브 가든을 찾아옵니다. 마르코는 이제 매일 아침 직원들과 함께 믹스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는 믹스커피가 완벽한 맛이 아니라 완벽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식당 컨설턴트로서 제가 발견한 가장 소중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맛의 비밀은 재료나 조리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전해지는 인간의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 한국의 할머니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지혜를 이제 뉴욕의 식당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따뜻한 의견 많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독 노을이었습니다.